10이라 줄거리. 5년의 세월이 흐른 1899년 가을, 종상은 1000명의 무덤을 찾는다. 5년 전 개성에서 일어난 밀란의 결과는 벼슬아치들에겐 솜방망이였고 민초들에게는 가혹했다. 해주댁을 찾은 종상은 훌쩍 커버린 후상을 대견해하고 해주댁과 근황을 주고받는다. 수톤 부부와 일하고 있는 종상은 그들의 조선 백성에 대한 헌신에 감탄했지만 그들의 조선인에 대한 경멸과 위선을 읽는다. 새로운 학문도 종상의 고질적인 생각과 행동과의 갈등을 해소해주지 못했다. 26살의 배제학당의 학생인 종상과 22살의 관연한 태임. 태임은 남동생 태남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하고 있고 들어오는 혼처도 거부하여 집안의 골칫거리가 되었고 집안 식구들은 태임과 종상을 자연스레 연결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해주댁은 후성의 앞날을 종상에게 의지하고 종상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가을 기운을 느끼며 너는 누구냐고 스스로에게 반문한다. 다음 날 아침 해주댁이 일어났을 때 종상이는 벌써 안팎마당을 정갈하게 빗질해 놓고 양치질을 하고 있었다. 해주댁은 다만 젊어서 좋다고 생각했다. 그 먼 길을 온 다음 날 거뜬하게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젊은 기운이 부럽고도 대견했던 것이다. 종상이는 고봉으로 담은 밥그릇을 우물우물 천천히 비우면서 묻지도 않는데 후성이 장래는 더 생각해 봐가며 좋은 방향으로 정할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했다. 제가 무슨 맏형이나 집안 어른쯤 되는 것 같은 주제넘은 말투가 왠지 해주댁 귀에 거슬리지가 않았다. 그렇다고 자네만 믿겠네 하고 맞받진 않았지만 절로 솔깃했다. 그동안 너무 외로웠기 때문이다. 본댁 식구들의 무관심 때문에 맺힌하니 예전 머슴의 흰소리에 풀어질 만큼 해주댁은 약해져 있기도 했다. 언제나 또 들르려나.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지요. 해마다 이맘때면 동구박 1000명이 산소까지만 왔다가 들리지 않았다는 소리는 안 했다. 그러나 듣기 좋은 인사치레로만 앞으로 자주 들르겠다고 한 건 아니었다. 어젯밤 잠 못 이루고 한 많은 생각 중엔 후성이를 어떻게 돌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샘말로 가지 않고 곧장 송도로 향했다. 방학 때가 아닌 때 사나흘을 내기는 쉽지 않았다. 학교는 공일날을 끼도록 해서 결석을 줄일 수 있었으나 닥터 스톤에겐 여간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성묘도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가까스로 기일이 낀 달을 지키는 정도였다. 성묘 때마다 또 다른 의무처럼 샘말에 들러 배서방내에 맡겨진 태남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새롭게 당부도 해야 하는 것도 고욕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태남이가 어떻게 커가고 있나를 보고할 겸 태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게 그 총총한 여정의 꽃이었다. 샘말에 들리지 않고 강릉골에 묵었다는 것은 처음 해본 엉뚱한 일탈이었다. 스스로도 뜻밖의 돌연한 일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오랫동안 벼르고 꾸민 일을 성취한 것처럼 만족스러웠고 상쾌한 해방감까지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와 조부모를 연달아 여의고도 둘이나 되는 숙분에 의탁하기를 마다하고 동해랑의 그 큰 집을 혼자서 지키고 아래 것들을 거느리며 깍듯이 상전 노릇을 하는 태임이에 대해 일가 친척 사이에선 억측이 구고했다. 그 집엔 구들장이 내려앉게 큰 돈깨 말고도 또 그만한 은이 땅속에 묻혀있다는 둥 주로 재물과 관계에 있는 추측이었다. 그러나 홍기를 놓치고 늙어가자 동정심 때문에 재물에 대한 시기가 덜해지고 시기심이 덜해지니 소문의 상상력도 열없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성이 부성이 두 삼촌은 태임이 때문에 남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주눅 들기는 이때나 그때나 마찬가지였다. 언년내가 먼저 종상이를 보자 반색을 하더니 곤두박질을 치며 안으로 들어가 이서방 왔다고 고했다. 마루 끝까지 마중 나와 말없이 우뚝 선 태임이에게
종상이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나서 똑바로 쳐다보았다. 약간 튀어나온 듯 동구스름하면서도 반듯한 이마에 구름의 그림자처럼 서린 그늘은 수심인가, 덧없는 세월인가. 그리운 이의 아리따운 우수가 종상이의 가슴에 고통스럽게 사무쳤다. 올라오시게나. 아래 것들 듣는 자리에서의 하계는 변함이 없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둘이만 있을 땐 깍듯한 존대를 했다. 그 대신 한 번도 문지방을 가운데 두지 않고 둘이서만 면대해 본 적이 없었다. 안방은 송도의 민가에 내려오는 격식대로 아래 웃방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사이엔 장지문 미닫이가 달려 있었다. 태임이는 을의 아랫방 아랫목에 정자하고 종상이는 큰 마루로 해서 머릿방과 마주보고 있는 웃방으로 들어가 열어놓은 장지문 지방 밖에 앉게 되어 있었다. 아기씨도 술을 다 놓으시니까. 종상이는 백통장식이 장중한 수장계에 비스듬히 기대놓은 수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단둘이 있었을 땐 처음엔 태임이 얼굴을 마주보기가 눈부셔 어쩔 줄을 모르고 딴청이나 부리는 것 또한 종상이의 버릇이었다. 태남이는 잘 있더이까. 그동안 많이 컸지요. 예, 간혹 같더이다. 총명하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고. 대답을 어찌 그리 수월하게 하시니까. 비꼬는 투로 들립니다. 태임이가 상큼한 눈썹을 추스리며 종상이를 똑바로 봤다. 부끄러움을 안 타는 당돌한 눈길이 그녀를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게 했다. 그러나 때때로 어린아이의 눈길이 더 가슴을 찌를 때가 있는 법이다. 종상이는 괜히 움찔하면서 쉽게 실토를 했다. 실은 샘말에서 오는 길이 아닙니다. 아직 그 애를 못 봤습죠. 왜요? 그 집에서 그 애를 업수히 여기면 어드럭하라고요.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래도 그렇죠. 천자문을 익히라고 했으면 얼마나 걸려서 떼었나, 책거리나 제대로 해주었나 궁금하지도 않아요. 진정하세요. 나는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리로 먼저 온 거예요.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둠에 있다고 그래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뭔데요? 이번에 청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청혼을요? 누구한테요? 셋째 어른한테 하는 게 낫겠죠. 둘째 어른도 나를 싫어하시진 않지만 암만 해도 셋째 어른만큼은 나를 알지 못하실 테니까. 그동안 그 삼촌에게 얼마나 신용을 얻어놓았길래 그렇게 자신 있는 소리를 하시니까. 하긴 지금의 내 신세가 더운 밥 찬밥 가릴 만하지도 않지만요. 벼르고 별은 청원입니다. 찬밥 대접은 섭섭하군요. 삼촌들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됐어요. 되긴 뭐가 돼요. 나도 이 서방을 더운 밥이라곤 안 해시다. 너무 오랫동안 벼르기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태임이의 볼이 살짝 상기하면서 눈에 애틋한 원망이 서렸다. 처음 대하는 태임이의 이런 교태에 종상이는 입안이 타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렇게 됐다면 사과하리다.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생각나요. 큰삼촌네 전방에서였죠. 그때 일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나도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워 보이긴 처음이었거들랑요. 그렇지만 그때는 몰랐어도 나중에 생각해보니 나는 그때 벌써 이서방한테 시집가리라고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설마, 정말이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오래 기다린 셈입니까? 점점 더 면목이 없어지네요. 종상이가 짐짓 고개를 조아리는 신용을 했다. 마냥 흐물흐물해진 종상이에게 태임이의 다음 목소리가 톡 쏘듯이 날카로웠다. 아무리 그래도 따질 건 따지고 넘어가야겠시다. 새삼스럽게 뭘 또 따질게. 왜 내가 파빠 할머니가 될 때까지 벼르기만 할 것이지 청혼할 마음이 생겨시니까. 이날 이때를 잡아 마음을 굳힌 까닭이 있을 텐데. 성질이 고약한 어린애의 눈처럼 영롱하고도 앙큼한 눈이 종상이를 빤히 쳐다보면서 물었다.
물론 지금 벼랑간 그럴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한 바이고 또 졸업을 내년 봄으로 앞두었으니 일신상의 문제도 분명한 악기를 지어 놓아야지 않겠시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문을 더할 뜻이 있는 걸로 짐작하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나보다도 지금까지 내 뒤를 봐준 서양 의사 부부가 그렇게 바라고 있지요. 서양 의학 공부를 하기를요. 한양에도 서양 의술을 배울 만한 학교가 생겼지만 내가 원한다면 일본이나 미국에라도 보내줄 눈치예요. 또 의학 말고 딴 공부를 하겠대도 마다할 것 같지 않고요. 나에겐 그 사람들이 귀인이죠. 왜 그런 좋은 기회를 안 잡으려고 그래요? 남의 나라에 업수의 여김을 당하지 않고 떳떳한 독립국 행세를 하려면 나라 백성이 많이 배우는 게 수라는 것 좀 나도 알아요. 나 때문인가요? 여적지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수 있어요. 혼인하고 나서 더 공부하겠대도 안 말릴게요. 쪽만 찔 수 있으면 독수공방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제발 나 때문에 공부 더 하고 싶은 거 참지 말아요. 아니에요. 정말이지 조금도 그런 걱정일랑 말아요. 그 문제는 아가씨 사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순전히 내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정한 거니까. 시급하게 할 일이 있어요. 종상이는 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생각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단인지라 한결 떳떳하고 늠름하게 말했다. 그게 뭔데요? 내가 할 일은 장사라고 뜻을 세웠어요. 겨우 장사를요. 장사를 하는데 뜻까지 세우고 말 게 뭐 있어요. 태임이가 역력히 실망의 빛을 나타냈다. 못 배워서만 업수의 여김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당하는 업수의 여김은 더 서럽답니다. 개인도 그렇거늘 나라끼리는 더하겠죠. 남들한테 업신여김 당하지 않을 만한 재물은 새로 벌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대도요. 미천 걱정은 그래서 안 해요. 장사의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큰 돈은 송도 상인들이 다 벌던 때는 지나가고 있어요. 돈벌이 될 만한 것치고 일본 사람, 서양 사람들이 참견 안 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들은 왜 알토란같이 벌어가고 우린 왜 잘해야 고물이나 얻어먹고 까딱 잘못하단 빚이나 지고 자빠지냐 하면 그들보다 우리 미천이 말도 못하게 영세하기 때문이요. 가뜩이나 작은 미천끼리도 단결 못하고 서로 베껴먹기 때문이고 신식기계를 이용해서 상품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밖에도 외국 사람들한테 배울 발달한 장사 방법은 새록새록 하다니까요. 내게 그럴 만한 큰 미천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외국 자본에 대항하려면 어떤 부자도 개인의 힘으로는 안 돼요. 자본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회사를 만들어야 해요. 자본도 모으고 뜻이나 계략도 모아 장사를 같이 하고 이문도 나누고 하는 식으로 해야 돼요. 우선 미천이 딸리지 않아야 내 물건을 싸게 팔고 저들 물건은 외상으로 비싸게 사는 망조들린 장사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서울 가서 공부할 돈을 대겠다고 할 적에 한사코 마다터니 이런 꿍심이 있었군요. 겨우 장사를 하겠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길 바래요. 내 딴엔 그 일이 딴 어떤 일로 성공을 하고 이름을 날리는 것보다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이 나라 형편으로 봐서도 화급을 다투는 일이고요. 나로부터 미천을 끌어내는 것은 나하고 혼인을 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마치 그걸 목적으로 혼인하려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무슨 수로 딴 사람들의 미천까지 끌어들여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댁 셋째 어른이 우선 힘이 돼주시리라 믿어요. 셋째 어른만 설득하고 나면 그 연줄로 큰 장사꾼들 몇 사람 모으기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봐요. 이 서방이 그 숙부님에 대해 어느 만큼이나 아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할아버님 눈밖에 났던 건 알고 있죠. 아담하다요. 척밭에 외농가 짜고 감쪽같이 큰 흥정을 해치운 걸 아시고 노발대발하셨죠. 그때 미워하신 걸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도 못 푸셨을 거려. 난 또 그 반대로
막판에 외놈 남학신짝과 내 목숨을 바꿀 만한 미련스러움 때문에 영가님 눈에 들었고요. 셋째 어른이 좀 그런 데가 있어요. 이익을 위해선 번갯불에 콩 구워 먹게 빠르기도 하거니와 도대체 가리는 게 없는 양반이죠. 그렇지만 이익을 냄새 맡는 감각이 그 어른만큼 뛰어난 양반도 드물거려. 회사란 미천만 모으는 게 아니라 제각기에 장기도 모아 개인이 못할 일을 하는 거니까요. 송도엔 예로부터 도가가 발달됐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되나요? 도가를 현대화시키자는 거죠. 도가 나름의 패단도 많으니까요. 장사야말로 해볼 만한 일이라고 정했으면 소신껏 하길 바래요. 고맙소. 우리가 혼인을 한 연후에 샘말에 맡겨놓은 내 동생을 데려오는 일을 한치도 지체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만한 각오 없이 청혼한 건 아니에요. 그 각오하느라 그렇게 오랫동안 벼른 건 아닌가요? 그렇게 꼭 따져야겠소. 아니라곤 못하리다. 왜 아이를 그렇게 꺼려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를 같이 좋아해 줄 순 없나요?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돌아가신 어머님을 새롭게 욕보이지 않고는 그 아이가 아기 씨의 동생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왜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 자식을 만들 수도 없고. 데려온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 식구를 만들 수 있냐가 걱정이죠. 아기 씨가 그럴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이라도 외갓집을 통해 수소문해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한 번쯤 연두에 둘 만한 문제 아니에요. 그만하지 못해요. 태남이에겐 아버지 같은 건 없어요. 그 아이는 내 아이란 말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 할아버지가 나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설사 정승판서가 그 아이 아버지라고 나서도 내가 줄 알아요. 싫어요. 안 줘요. 그 아이는 내 거란 말이에요. 태임이가 눈에 파란불을 켜고 길길이 뛰었다. 다소곳 할 때보다 한결 처염했다. 종상이는 힘으로 그 아나무인의 광분을 꺾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걸 참으려니 속에서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다. 어쩌면 그것은 정욕인지도 몰랐다. 알았어요. 알았으니 제발 고정해요. 내가 그 아이를 맡기가 싫어서 이런다고 생각하진 말아요. 다만 어떻게 우리 식구를 만들 수 있냐가 하도 난감해서 그래 본 것뿐이니까. 종상이는 맥 빠진 소리로 이렇게 변명을 했다. 그건 나중에 차차 의논해도 되잖아요. 우리 애가 태어나도 층하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할 채비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종상이는 그게 쉬운 줄 아냐고 한마디 하고 싶은 걸 꿀꺽 참고 딴소리를 했다. 우리가 혼인하고 나면 돌봐줘야 할 애가 또 하나 있어요. 내 소총도 좀 들어줘야겠어요. 뭐라고요? 이서방이 그동안에 어디서 소생을 봤단 말이군요. 그러고 나한테 청혼을 하다니. 나를 이렇게 능멸해도 되는 거예요.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태임이 단박 사색이 되었다. 그대로 놔두었다간 기함이라도 할 것 같았다. 종상이는 묘한 쾌감을 느끼면서 여유 있게 뭉쳐주었다. 정말 오늘 왜 이래요? 아기씨답지 않게. 강릉골에 후송이 얘기를 할 참이었어요. 아기씨 서삼촌 말이에요. 그쪽 집을 지금처럼 내버려 둔다는 건 전시댁 채통을 봐서라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자의 원한은 운유월에도 서리를 내리게 한다는데 이번에 거기서 하룻밤 묵었는데 자금마님 원망이 대단하더군요. 원망 들어 싸고요. 우리라도 그 애를 돌봅시다. 전에 든 정이 있어서 그런지 애가 아주 들썽불러 보여요. 내가 그 애를 좋아하는 것도 막지 말아요. 우리가 인심사나워 그 애를 모르는 척한 건 아니잖아요. 매사에 빈틈이 없으셨던 할아버지가 어련히 예비를 해주셨을 테지 하고 무심했던 것뿐이죠. 자금마님이 워낙 부지런하셔서 모자가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부족하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내 얘긴 우리라도 앞으로 후성애한테 관심을 좀 갖자는 얘기죠. 본인이 원한다면 신학문도 시켜봄직 하잖아요. 알았어요. 이서방 뜻대로 해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혼인도 하기 전에 벌써 아들 형제를 두었군요. 복인지 환지는 모르지만
아들이라니 당치도 않아요. 학녀를 하나씩 둘씩 막 끌어내리는 법은 없으니까요. 언년내가 해프게 웃으며 다가상을 들여왔다. 전에 없던 파격의 대우였다. 두 사람은 황망히 대면대면한 얼굴을 꾸몄다. 종상이는 다가상만 받고 이내 일어섰다. 태임이는 대청 마루까지만 나와서 배웅했다. 부엌 앞 긴돌에서 푸성기를 다듬고 있던 금한이가 호들갑스럽게 놀라면서 종상이를 만류했다. 김심이 다 돼가는데 가시면 어디로커니까. 아기씨, 더운 김심 지으라고 하실 땐 언제고. 듣기 싫다. 김심이 대수냐. 해안에 볼 일이 많단다. 뒤로 슬쩍 점심을 지으라고 일러놓고 아닌 척 시치미를 떼면서 어색해하는 태임이 모습에 종상이는 처음으로 친밀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연모해 왔지만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태임이는 방구리만한 계집애였건만 그때도 그녀는 만만치가 않았고 자랄수록 어여뻐졌지만 도도하고 범접 못할 기품 또한 나이와 함께 더해 늘 종상이보다 한층 높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복해야 아무리 춘정을 걷잡을 수 없을 때도 마음속으로라도 태임이를 농해보지 못한 종상이었다. 현실의 그녀에게 손이 닿을 수 없다는 것보다 마음속의 실ong으로부터 그녀를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게 더 종상이를 참담하게 했고 조바심 나게 했었다. 이제 청원까지 하고 당사자의 승낙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건만 마음이 만든 그런 관계까지 청산된 건 아니었다. 에그머니, 내 정신 좀 봐. 금한이가 밥 짓는 내가 구수하게 나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다. 뒤통수에서 솜씨 없이 찐 쪽이 수통맞게 흔들렸다. 언제 서방을 맞았는지 처음 보는 쪽이었다. 태임이의 치렁치렁한 머리꼬랑이가 한결 청승맞아 보였다. 동갑락이라 을에 자기가 시집갈 때 가마 앞에 거느리고 가려니 한 계집종을 먼저 시집 보낸 태임이의 도량이 돋보이면서도 안쓰러웠다. 이참에 작은 숙부댁에도 들렀다 내려가실 테지요. 금한이가 부엌에 들어간 사이 이렇게 묻는 태임이의 목소리는 나직하고도 날카로웠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얘기쯤으로 들을 수도 있었으나 그 쇳불이 말하는 규수 자신의 혼담이고 보니 절박하고 민망하게 들렸다. 대답 대신 종상이는 돛돌 밑에서 허리 굽혀 인사하고 동해랑 집을 물러났다. 굳게 닫힌 사랑대문 너머로 쇠잔에 가는 목배기롱의 연짓빛이 구슬프고 고가의 담을 넘어온 한 점 가을바람이 옷깃에 스산했다. 새골엔 농토만 남겨놓고 송도로 솔가에서 이사한 이성인의 집은 숫정골이었다. 선대 전처만이 자수성가에서 지은 동해랑 집보다 훨씬 클 뿐 아니라 한양 출입이 잦은 이성이의 새로운 안목이 가미돼 사치스럽기로도 소문이 나 있었다. 해는 아직 중촌에 있었고 숫정골은 엎으러지면 코 닿을 때였다. 이성인의 큰 사랑방은 아침부터 한나절 겨워까지 환거간들의 출입이 번다할 것을 생각해서 종상이는 길에서 잠시 망설였다. 어디서 시간을 지체할까는 차차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낚싯줄을 낀 길로 나섰다. 자하동, 채하동 깊은 골짜기로부터 시작된 낚싯줄은 은빛 모래땅만 골라 흘러 말기가 구슬 같았고 빨래를 눈처럼 희게 했다. 물가에 너른 바위마다 피륙제 마전에 넣은 무명이 눈부셨다. 상업도시라고는 하지만 웬만큼 사는 집에선 주변 농촌에 1년 개량할 만한 농토를 가지고 있고 혼사도 농사짓는 집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농촌처럼 추수가 끝난 초겨울에 혼인들을 많이 했다. 유난히 마전빨래가 많이 눈에 띄는 곳도 혼인철을 앞둔 특이한 풍경만 같아 종상이는 슬그머니 입술이 벌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이 장가를 들고 색시를 맞는다는 실감은 나지 않았다. 닥도스톤으로부터 들어서 혼인은 당사자들끼리 우선 사랑해야 하고 청혼도 직접 당사자에게 먼저 하고 나서 부모의 승낙은 그 다음이라는 서양 풍습에 대해선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 풍습을 매우 망측하게 여겨 행여 우리네 미풍양속을 해칠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중상이는 분뜰만 하다고 여겼을 뿐 아니라 언제고 자신도 한번 해보기를 소망에 맞지 않던 꽃닿고 가슴 설레이는 꿈이었다. 그 꿈을 이룩했건만 그는 기쁘고 뿌듯하기는커녕 다만 허전했다. 오랜 순정을 바쳐 사랑한 걸 마침내 얻었다는 성취감보다는 패배감에 가까운 이 허전한 느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그는 아까부터 줄창 자신을 차지하고 있는 이 뜻밖의 느낌을 자근자근 씹으며 낚싯줄을 낀 길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 청혼을 받고 나서 태임이도 털어놓았듯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둘의 만남엔 운명적인 게 있었다. 그 후 두 사람이 제각기 걸어온 길은 기박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가당치도 않던 두 사람 사이를 줄기차게 좁혀주어 왔었다. 두 사람이 설사 미워했더라도 만나 함께가 되지 않고는 못 베겼을 것 같은 계획적이고도 집요한 운명의 촉수를 늘 느껴왔기에 사랑을 이룩했다는 승리감보다는 팔자도망은 못 친다는 패배감 먼저 느껴야 했는지도 모른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마다 두 개의 상반된 의견이나 감정이 똑같은 타당성을 가지고 그를 괴롭혀 결국은 그를 어정쩡하게 때로는 비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 나름으로 그런 일을 체념하고 있었다. 그거야말로 그의 팔자였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태임이하고 혼인을 하는 기쁨에까지 딴 생각이 섞여 흐려놓을 게 뭔가. 그는 다름 아닌 자신이 실증나서 우울한 건지도 몰랐다. 울적한 마음에 가주물 다리를 건너 자남산으로 단풍 구경이나 갈까 하다가 한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 났다. 닥터스톤네 집엔 헛간을 개조해서 만든 일본식 목욕탕이 있어서 목욕은 자주 할 수가 있었다. 일본서 특별히 주문해 배를 타고 건너와 달구지로 며칠을 걸려 실려온 목욕통은 무쇠 가마솥보다 훨씬 크고 깊어 사람 하나가 들어앉아 때를 불리고 밀만 했다. 그러나 밑에서 장작을 떼서 물을 덮이는 건 가마솥과 다르지 않아서 우물에서 5찌개나 되는 물을 길어다 붓고 뒤란으로 난 아궁이에 불을 떼는 일은 종상이의 소임이었다. 닥터스톤 부부는 거의 매일 목욕을 하려 했고 덕분에 종상이도 일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자주 목욕을 해보건만도 매일 안 한다고 주의를 여러 번 들었었다. 그러나 한증탕에 생각이 미치자 몇 달은 때를 안 씻어본 것처럼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마침 한증탕이 하루 중 가장 뜨거울 시간이었다. 아침부터 총솔가지를 떼기 시작하면 한낮에 첫 탕을 할 때쯤은 머리털 타는 냄새가 바지작 난다고 일컬어질 만큼 둥근 천정을 한 한증막 속이 살인적으로 달아올랐다. 늙은이들은 그때를 피하지만 젊은이에겐 그때야말로 한증을 할 맛이 나는 때였다. 또 한증하는 맛 중에는 때를 씻고 신한고난 찌뿌드드한 가벼운 몸살과 고단증을 개운하게 가시게 해주는 실질적인 효험 말고도 세상 소문을 얻어 듣기도 하고 풍기는 재미 또한 빼놓을 수가 없었다. 그럴 만하게 죽이 맞으려면 역시 또래끼리 어울리는 게 수였다. 그는 잘하면 마음속에서 군실거리는 감정의 찌기 같은 것까지 씻어낼 수도 있을 듯 싶어 생각난 김에 북부에 있는 한증탕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짐작한 대로 첫 탕을 하기에 맞춤한 시간이었다. 옷을 홀홀 벗고 물에 적신 부대를 뒤집어 쓰고 작은 문으로 기어 들어갔다. 김과 청솔가지 내음이 가득한 가운데 벌써 관함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아직도 백관함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봐서 첫 욕객도 들어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상이는 한때 1000관함까지 센 적도 있었지만 근래엔 700관함이 고작이었다. 그도 곧 관함을 불러대기 시작했다. 몇 관함까지 세웠다는 걸로 한증을 얼마나 오래 했나를 알아보고 또 남에게 자랑도 할 수 있었지만 당장은 더위를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자욱한 수증기가 만들어내는 더위는 극심했다. 그럴수록 더위와 싸우는 고통스러운 쾌감도 고조됐다. 그의 타고난 미성이 창가락을 타면서 남의 관함 소리를 압도했다.
그렇잖아도 남의 관함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건 금물이었다. 헷갈리기 시작하면 더위를 참는 힘도 그만큼 줄었다. 종상이는 당초에 작정한 대로 700관함을 채우고 한증막을 기어 나왔다. 바닥에 나무 판자를 깔아놓은 넓은 목욕관으로 나와 흠빡 부른 때를 밀고 목간통에 물을 퍼 헹구고 나니 날아갈 듯했다. 그는 거기서 벗은 채 수건만 덮고 깊은 단잠을 잤다. 짧은 잠이었지만 자고 나니 개운함에다 기운까지 샘솟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정결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족스럽게 살펴보며 남에게 말하듯이 말했다. 넌 곧 태임이한테 장가든다. 비로소 그의 몸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용솟음쳤다. 그는 한바탕 소리내어 웃고 싶었지만 미친놈 소리를 들을까봐 참고 그 대신 용수철처럼 힘차게 튕겨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다. 때를 밀면서 젊은이들이 주고받은 말들이 한두 마디 귀에 들어왔으나 참견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기차니 전기불이니 하는 새로운 문물에 대한 소문은 강릉골에서 듣던 바와 얼마 다르지 않게 터무니없는 것들 뿐이었고 다시 일어났다는 동학군들에 대한 억측은 더욱 촌스럽고 미망되어 조금도 귀담아 들을 만하지가 못했다. 종상이는 자기네들이 사는 방법이 조선팔도에서 으뜸가는 줄 아는 이 보수적인 고장에 문득 답답증 비슷한 걸 느꼈다. 장국밥 한 그릇으로 늦은 점심을 때우고 소정골 전이성인의 큰 사랑에 당도했을 때는 짧은 가을해가 벌써 설핏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이성인의 큰 사랑은 성실을 이루고 있었다. 일본인들이 인삼두채에 맛을 들인 척박새 크게 한번 재미를 보고 난 이성인은 그 후 삼포를 처분하고 그걸 자본으로 한양에서 주로 서양과 일본에서 들어온 황홀하고 요사한 비단, 신기하고 정확해서 누구나 탐내는 시계 등을 원화주한테 도거리로 흥정해서 비싼 값으로 파는 대넘기 장사로 돈을 눈덩이처럼 불렸다. 그런 호황도 불과 몇 년 안가 외국의 물건값은 터무니없이 비싸지고 따라서 이무는 줄고 그 장사에 침을 흘리는 장사꾼만 5, 6월 새파리처럼 한양으로 꿰어들게 되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본바닥의 물건값이 벼랑간 올라서가 아니라 외국 상인이 그동안 그만큼 이악하고 간사해진 데 반해 우리 쪽 상인은 작은 이익에만 치사해서 그들 외인의 욕심을 되려 부추기기에 급급했던 때문이니 뜻있는 이가 아무리 개탄해 본들 소용이 없었다. 이성인은 천성적으로 이익이 흐르는 길이 손금처럼 뻔히 보이는지라 그 장사는 일단 손을 떼고 관망하는 중이었다. 그 대신 돈 장사가 할만했다. 돈을 한시라도 놀려둘 이성이가 아니었다. 삼포가 그의 성미에 안 맞았던 것도 6년이라는 자금의 더딘 회전 속도 때문이었다. 세상의 불황과 개와 바람은 양반 출신까지도 부끄럼 없이 장사를 하게 했고 장사꾼의 범람은 우리 물산의 근원적인 빈곤과는 상관없이 상업의 비정상적인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게다가 통화의 남발로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자가 다달이 오름세였다. 송도에서는 돈을 가진 이가 돈이 필요한 상인에게 돌려주어 일정한 이자를 받아 자본을 증식하는 것을 시변이라 해서 일찍부터 이런 민간 금융제도가 발달해왔다. 돈 가진이, 즉 자본주가 돈을 타인에게 빌려줄 때 직접 거래는 거의 없고 환거간이라는 중개인에게 돈의 공급 의사를 전하면 그 정보를 모아 환거간은 수요자에게 전하게 되는데 거래는 돈 쓸 사람으로부터 증서를 받아 돈주인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해당액을 알선하는 것으로 끝났다. 증서 외엔 따로 담보물 제도가 없었음에도 꾼 돈을 갚지 않는 일은 전혀 없었다. 물론 환거간은 이런 신용제도를 책임진 대가로 구문을 먹었다. 환거간은 자금을 알선하는 중간 역할뿐 아니라 그때그때의 금리의 시가를 정하는 기능까지도 겸했다. 별리의 시가는 다달이뿐 아니라 나날이 바뀔 때도 있어 환거간들은 변동이 심할 때는 한 달에 6회에 걸쳐 금리를 재차 내리게도 하고 점차 올라가게도 했다.
올라가는 걸 가변이라 했는데 요새는 계속해서 가변 중이었다. 안석에 기대 앉은 이성희의 윤기 있는 수염은 아래 위로 휘감은 명주옷과 잘 어울렸고 양쪽에 거느린 서사도 신수가 훤했다. 무명 두루마기지만 의관이 깔끔하고 눈빛이 영악해 보이는 손님 두 사람이 종상이가 들어서는 걸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 종상이는 절만하고 나서 눈으로 물러가 있을 듯을 비쳤다. 이성희도 웃음기 없는 얼굴로 가볍게 턱짓만 했다. 작은 사랑에 가 있으라는 뜻이었다. 두 손님이 환거강 같아 종상이는 고가워하는 마음 없이 얼른 작은 사랑으로 물러갔다. 환거간들은 그날그날의 시변조차 말로 하는 일 없이 일정한 손짓으로 할 만큼 그 세계의 비밀에 철저했고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돈을 얼마나 빌렸다는 걸 절대로 누설하는 법이 없었다. 낯선 사람을 꺼리는 건 당연했다. 종상이의 검정 두루마과 검정 교모와 상투 틀지 않은 더벅머리도 보수적 기질이 강한 그들에게 경원감보다는 혐오감을 일으킬 만했다. 이윽고 이성희가 하루의 피곤을 과장하면서 작은 사랑으로 들어왔다. 부르시지 않고요. 종상이는 일어서서 맞으며 황공해했다. 몸뚱이도 좀 움직일 겸. 나이가 나이인지라 앉아서 보는 일도 백인다네. 기니 할 얘기도 좀 있고. 큰 사랑에서 점잠 뺄 때와는 달리 몸을 푸는 신용으로 허리도 좀 꽈보고 모가지도 돌려보면서 아랫목에 비스듬히 앉았다. 하실 말씀이라 하옵시면 이것저것 한양일이 궁금하던 차에 잘 올라왔네. 돈 장사가 편하고 실속 있다고들 하나 돈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없어지는 마당에 말짱 헛수고가 아닌가. 시변이 넘어오르는 게 수상해서 좀이 쑤시는 참이라네. 진득하니 쟁여놓을 만한 물건 가진 화주를 자네가 물색해 보게나. 실은 저도 그런 장사에 관해 제 나름으로 생각한 걸 한번 여쭤볼 참이엇이다. 그래, 자네가 한양에서 늘 내 오른팔 노릇을 해준 거 잊지 않고 있네. 자네도 알지. 송상들은 부리는 사람 덕으로 이익 본 걸 그 자리에서 조망만큼 떼어주는 좀스러운 짓 따위는 안 하는 것. 그 대신 언제고 자네가 독립할 때 내가 힘이 되어주리라는 거 잊지 말게. 그보다 먼저 소청이이시다. 꼭 들어주십시오. 들어주고 말고. 이성희는 제 손으로 자기 어깨를 꾹꾹 주무르며 선선히 말했다. 실은 지금 큰댁에 들러 큰댁 아기씨한테 청혼하고 오는 길입니다. 우리 태임이에게 청혼을. 이성희의 안색이 변했다. 그러나 각오한 것처럼 한바탕 소동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았다. 네, 허락해 주십시오. 자네가 감히 우리 전시가의 사이가 돼보겠다고. 가문으로 치자면 제가 되레 낙혼을 하는 셈이올시다. 저런 고얀 놈이 있나. 너희 집 지체라는 게 고작 벼슬한 일가부치에 세도를 얻고 양민의 볼기사를 구워 먹은 지체라는 걸 누가 모를 줄 아느냐. 그 벌로 이미 오래전에 낙백한 양반이 이제 와서 지체를 들먹여. 꼴보기 싫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그럼 물러가리이다. 종상이가 짐짓 불손하게 말하면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게 있나. 그런 야단도 안 맞고 우리 집 맞사이가 될 줄 알았더냐. 이성희가 급한 김에 종상이의 검정 두루마기 자락을 잡으며 호통을 쳤지만 입가엔 벌써 열적은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종상이는 그쯤에서 벌써 체면치레의 벼락이 지나간 걸 느꼈으나 결코 개운치는 않았다. 태임이가 그동안 삼촌들에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창피스러운 집 노릇을 해왔나가 여실히 보여 가슴이 찐하니 아팠다. 알더니 빠진 것처럼 시원할 생각으로 염치 없이 비죽대는 웃음을 감추려고 근엄한 얼굴을 꾸미는 이성희가 민망해서 종상이는 슬그머니 외면을 하면서 다시 앉았다. 태임이에게 먼저 청혼을 했다고 했겠다. 예, 망측한지고. 고작 그런 데다 써먹으려고 한양 가서 신학문 했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더니 쯧쯧. 끝까지 체면은 세워보기로 작정한 듯 다시 눈을 곱지 않게 뜨고 흘겨봤다.
종상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뭐라던 먼저 승낙을 받았기에 감히 여쭙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그년 승낙만 받으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자네 배짱이로구먼. 집안 내에서 혼처를 갖다 대는 족조 아기씨가 다 물리쳤다는 걸 송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시니까. 그걸 알고서야 더군다나 저처럼 수모를 각오한 청혼을 못하러 어르신네께 먼저 하계시니까. 나는 그렇겠구먼 그래. 그러고 보니 그년이 그 좋은 혼처 다 마다하고 20살 넘도록 머리꼬랭이를 늘어뜨리고 다닌 것은 자네 때문이렸다. 생각할수록 회개하고 분한 심정을 누를 길이 없네 그려. 그래, 둘이 눈이 맞은 게 언제부터인가. 종상이는 대답 대신 불쾌한 빛을 역력히 드러냈다. 한마디만 더 수틀리게 나오면 박차고 일어설 오기도 만만찮아 보였다. 이런 종상이를 곁눈질해 보면서 이성이는 어느 때쯤에서 화를 푸는 게 가장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길인가를 물건을 흥정할 때처럼 면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왜? 말이 말같하는가? 제가 어떤 수모도 감수하고라도 이 댁으로 장가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까지는 각오하고 있었지만 그 이상은 못 참습니다. 한증 끝이라 홀라당 때가 벗고 매끄러워진 볼에 핏기가 오르니까 남자도 반할 만하게 아름다운 얼굴이 되었다. 이성이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누그러뜨릴 때를 앞당겼다. 원 사람도 자네하고 나하고 사이가 아닌가. 안 될 일을 되게는 못 꾸며줄 망정 다 된 일에 설마 내가 죄를 뿌릴 사람 같은가. 내 조카딸이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다고 아까부터 속으로 감탄하고 있었다네. 그렇지만 혼인은 일륜대사고 그 아이는 돌아가신 선친께서 편애하심이 각별하던 아이고 또 큰형님이 남긴 유일한 효력이고 보니 나 혼자서 당장 승낙하기는 암만 해도 벅찬 일이라는 걸 알아주게나. 작은 형님하고 상의해서 성사시켜주도록 할 테니 그리 알게나. 우리 집안에서 그 조카딸이 어떤 조카딸인데 자네 같은 천혜고와 혈혈단신이 그만한 수모도 안 겪고 차지할 줄 알았다면 배포가 너무 유해. 안 그렇나? 글쎄 올시다. 사이는 예로부터 딸도둑이라 하지 않시니까. 이왕 도둑놈 소리 들을 바엔 좀도둑 소리 듣기는 싫어서요. 종상이가 그렇게 둘러대자 이성이도 한바탕 파한대소를 하고 단시일 내에 혼약을 맺고 태기를 할 수 있도록 애써보겠다는 약조까지 해주었다. 좀 꾸민 듯이 과장된 큰 웃음에도 그간 쓸데없는 말씨름으로 응어리진 걸 깨끗이 흘려버리려는 의도가 느껴져 싫지가 않았다. 종상이는 그쯤 해두고 이성이네를 물러났다. 이성이도 더는 붙들지 않았다. 종상이가 간 다음에도 이성이는 저절로 굴러들어온 태임이의 혼처를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전처만 생존시만 같아도 종상이 처지가 감히 태임이를 넘보기에는 너무도 미천했지만 지금은 아니었고 태임이 처지가 반대로 한 해 한 해 보잘것 없어지고 있었다. 애비는 부적중으로 죽고 애미는 우물에 빠져 죽은 천혜고아가 흉가가 된 큰 집을 외눈 하나 까딱 안 하고 혼자서 지키고서 산다면 그 기고하고 드센 팔자에 혼인줄이 벌써 막혔어야 했다. 그래도 가진 재산과 행세하는 삼촌들 덕으로 혼처가 심심찮게 들어오는 걸 감지덕지하기는커녕 이런 지하에 거절만 하다가 속절없이 20살 고개를 넘기니 생전 처녀로 늙힐 것만 같아 자다가도 가슴이 내려앉고 출입할 때는 누가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것 같아 주눅이 들곤 했었다. 조카딸이 아니라 애물이었다. 코찡찡이나 애 딸린 호랩이라도 저만 좋다면 내줄 판인데 중상이라니. 태임이를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호박이 동굴째 굴러들어온 것만치나 과람한 복이었다. 이성이는 생각할수록 돼가는 일이 대견해서 혼자서도 입을 못 다물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한때는 잊지도 않은 딸을 가상해가며 사위 삼고 싶어 했을 만큼 탐이 나던 종상이 아닌가. 이성이는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그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방어해가며
독자적인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성상인하곤 세상 보는 눈이 좀 달랐다. 그가 한양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보고 듣고 감지한 변화는 어느 한 지역이나 집단이 방어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었다. 나라님도 그걸 방어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망조가 든 것이 명료하게 보이는 듯했다. 그렇다고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마음은 당초에도 없었다.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엔 반드시 엄청난 횡재가 떠다닐 거라는 게 이성이가 시국을 보는 안목의 한계였다. 문제는 어떻게 변화라는 신식 조류를 요령 있게 타 횡재에 접근하느냐였다. 종상이의 신학문, 일본 사람이나 서양 사람과도 의사소통이 자유로울 만큼 하는 영어 일본어 실력이야말로 그가 신식 조류를 타는데 꼭 필요한 탐나는 것들이었다. 종상이가 조카 사이가 되다니 그것 자체가 이미 횡재와 다를 바 없었다. 다음날 점심때를 맞추어 그는 형 부성이를 청포전으로 찾아갔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꼬박 이 전방을 지키면서 어린 사원들에게 상가지 놓는 법, 치부하는 법, 피륙의 양쪽을 칼로 벤듯이 반듯하게 감는 법 등을 가르치고 연습시키느라 입이 닳는 형이 이성이 보기엔 따분하게만 보였다. 가게 꼴도 늘어나는 것 같지를 않고 조금씩 오므라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겨우 마주 앉은 형에게 이성이는 핀잔부터 주었다. 형님도 참 언제까지 그까지 조무래기들이나 데리고 씨름을 하실 작정이시니까. 그까지 조무래기들이라니 다 헌다오는데 귀한 자제들이란다. 내 자식이 그 댁에서 같은 신세를 지며 고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드렇게 그 댁 자제일 가르치는 걸 대강대강 할 수가 있겠느냐. 송도에서는 아무리 잘 사는 집 자제라도 10서너 살만 되면 남의 가게 사환으로 내보내 장차 장사꾼이 될 고된 수업을 받게 하는 게 예사로운 일이었다. 때로는 믿을 만한 상인끼리 서로 자식을 바꾸어서 가르치기도 했다. 글공부도 그렇지만 장사 수업도 제 자식을 가르치려면 암만 해도 살을 두게 된다 하여 그렇게 하였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데 장사 수업은 고리타분한 예전식으로 해서 어디에 써먹게요. 장사도 장사 나름 아니겠는. 너처럼 이익만 취하는 장사도 있지만 가업으로서의 장사에는 대를 이어 지켜내려온 도리라는 게 있지 않겠는. 웬일이야. 대낮에 우리 집에 다 오고. 형수님 음식 솜씨 생각이 나서요. 점심이나 좀 해주시구려. 그러자꾸나. 형제끼리 겸상해서 김심 먹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구나. 그나저나 너희 형수 솜씨 역시 고리타분한 예전식이니 내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다. 형님도 당장에 오금을 박으실 건 또 뭐유. 점잖지 못하게 됐구나. 부성이가 아 녀석을 안으로 들여보내 점심을 지으라고 이루고 난지 얼마 안 돼 안으로 들라는 정갈이 왔다. 안으로 든 이성이는 형수 뵙고 나서 일일이 조카들 안부를 묻고는 형님과 긴히 상의할 일이 있어 왔노라고 말했다. 엽렵하고도 눈치 빠른 형수는 형제끼리만 있고 싶어 한다는 걸 얼른 알아차리고 정결한 뒷방에다 겸상을 해 들여보내고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다. 형님, 태임이를 얻으록 하실 셈이시니까 저대로 늙히실 작정이신지 아니면 이성이가 알맞게 익은 나박지 국물을 뜨면서 넌지시 운을 떼었다. 그걸 왜 나한테 묻는? 다 아는 일을 가지고 왜 새삼스럽게 내 속을 뒤집는? 가뜩이나 그의 생각만 하면 억장이 무너지는데 내 탓까지 하면 날더러 어드럭허란 말이야. 20살이 넘도록 시집 못 보낸 조실부모한 조카딸을 놔두고 내 딸을 먼저 시집 보낼 때 내 마음인들 오죽했겠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더욱 내가 송도 바닥에서 얼굴을 제대로 못 들고 다니지 않는. 사방에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부송이 눈이 벌써 그렁해졌다. 그의 딸을 시집 보내는 날은 태임이가 걸려서 대송통곡을 한 부성이었다. 그 후에도 줄창 그 일로 괴로워했을 마음 약한 부성이가 이성이는 딱하다 못해 측은했다. 형님, 왜 이러세요? 제가 아무려면 영이 먼저 시집간 걸 형님한테 탓하러 왔겠소.
그건 100번 잘하신 일이에요. 그 일로 형님 손가락질할 사람 하나도 없으니 제발 어깨 펴고 다니세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차라리 영이란 년도 그냥 늙힐 걸 그랬다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 줄 아는. 남의 식구대 애까지 가진 애를 놓고 별 흉한 말씀도 다 하십니다. 형님이 이럴 줄 알고 제가 형님 근심을 싹 덜어드리려고 이렇게 오지 않았겠수. 이성이는 짐짓 한잔 한 것처럼 거나하니 유쾌한 말투를 꾸미면서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다. 내가 무슨 수로 내 근심을 덜어.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같은 형제라도 너는 딸이 없으니 나처럼 죄 지을 일도 없을 테고. 형님, 그래도 두고 보슈. 이만한 아우 없을 테니. 이 아우가요. 우리 형님 우라병나 제명에 못 돌아가실까봐 태임이 신랑을 구했어요. 코찡찡이 호래비도 가람한 그년한테 헌원장부 빼어난 신랑을요. 이성이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마냥 뜸을 들였다가 한껏 익살스럽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렸건만도 부성이의 대답은 시들했다. 얘는 시룹기는. 언제는 태임이가 신랑감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갔는. 아참, 이런 정신 봤나. 워낙 큰 희소식이라 그만 먼저 할 말을 빼먹었네 그려. 형님, 이 신랑감은요. 애저녁에 태임이 승낙 먼저 얻어가지고 왔더라 이 말씀이에요. 참말로 고얀 놈 아닙니까? 태임이년 신랑감이니까 그냥 놔뒀지. 딴 색시한테 그런 식으로 장가를 들렸다간 장가는커녕 달인마댕이 먼저 물러나고 말았을걸요, 아마. 부송이는 한참 멀뚱멀뚱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가 너 지금 뭐랬는? 하고 물었다.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자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우악스럽게 그게 정말이냐고 다그쳤다. 그동안 형이 겉으로 내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속으로 노심하고 괴로워했다는 걸 알고 난 이성이는 차근차근 정답게 청혼해온 내력을 이야기했다. 굴러들어온 복이로구나. 조상님의 도우심이로다. 형님, 종상이가 인사하러 오더라도 그렇게 너무 허겁지겁만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도 암사도는 한풀 꺾이게 되는 법인데 큰 죄라도 진 것처럼 미리 굽잡히면 나중에 태임이까지도 고단한 시집 살게 되기 십상이에요. 종상이 만하면 허겁지겁할 만한 신랑감 아니냐. 인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가문이라고요. 아니, 예전에 망한 집인데 가문이랄 게 있겠시니까. 그래도 우리보담은 양반의 핏줄이니라. 형님도 지금이 어느 때라고 개 팔아 두냥 반만도 못한 어쩌다 생원 한번 한 양반을 다 들춰내고 그러세요. 그런 건 모른 척 덮어두는 게 수예요. 우리가 아는 종상이의 군보는 형님 댁 사원으로 들어왔다가 쫓겨나서 강릉골 작은 집에서 머슴살이 한 게 전부니까요. 같은 머슴살이라도 첩해진 머슴살이는 좀 더 지체가 낮은 거 아니니까.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허는. 아버님이 아끼고 사랑하던 분인데 그렇잖아도 우리가 그분 대우를 너무 박절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너하고 한번 의논하려던 참이었다. 아이고 우리 형님, 걱정도 팔자신 건 알아줘야겠네. 이왕 걱정하는 김에 급한 걱정 먼저 합시다. 해보려무나. 난 태임이만 시집 보내고 나면 세상에 걱정이라곤 없을 것 같아만. 죽들이 쓰고 시집 가는 걸 봐야만 아주 마음을 놓으려는지 아직도 부성이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형님, 큰형님 내분을 외손 봉사시킬 순 없잖아요. 이성이가 갑자기 정색을 했다. 말 나온 김에 해보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하고 벼르던 이야기인 듯 싶었다. 낸들 그 일이 어째 걸리지가 않았겠는. 니나 내나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큰 댁을 절손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만 태임이가 저렇게 버티고 있고 아버님께서도 생전에 태임이를 위한 예비만 넘치도록 하셨지 그 문제는 단 한 번도 내비친 적이 없으시다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그 일을 거론하기가 심히 민망하지 않겠는. 그 문제를 내비친 적이 없다고 해서 아버님이 설마 외손봉사를 바라셨겠시니까. 나는 너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다. 그 어른과 태임 사이라면 능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님,
손녀가 애비 없이 자라는 게 뼈에 사무쳐 각별히 애지중지하고 장래를 걱정하신 걸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억지예요. 아버님이 양자 문제를 내비치지도 않으셨던 것은 물론 태임이를 극진히 사랑하신 때문도 있었지만 당신의 사후에라도 자식들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랴 믿는 마음에서였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절차니까요. 집안내가 고적하면 10촌이 넘는 먼 친척한테서라도 양자를 해드려 손을 잇게 하는 법인데 둘씩 되는 아우한테서 자손이 번성한데 큰형님을 절손시키다니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태임이를 처녀로 늙혀 죽이는 것보다 더 남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이죠. 내 말도 맞다. 착하기만 하고 우유부단한 부성이는 진정을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했다. 그럴수록 이성이는 경우 밝고 자신만만해졌다. 형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닥 짠을지 몰라도 저는 아들만 셋 아닙니까? 큰댁이 절손되는 걸 모른 척하면 사람들이 절 모래시니까. 영희를 태임이보다 먼첨 시집 보내고 나서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닌 형님이니까 아마 제 심정 모른다곤 못하실 테죠. 듣고 보니 능히 그렇겠구나. 제가 우리 분열이를 내놓겠어요. 큰형님 몫으로요. 분열이라면 막내 아이구나. 제일 잘생기고 영특한 놈 아니냐. 지의 아이들이 다 될성 부르지만 그놈이 그중에도 출중해서 저희 내외가 큰 낙으로 삼았습죠. 그런 자식을 내놓겠다니 이런 고마울 때가 있나. 아버님과 형님도 지하에서 흡족하실라. 사람들은 내가 한양에서 외국 사람과 교역을 하더니 양풍이 들어 어른도 몰라보고 행동거지가 경박해졌다고 수군대나 보더라만 나도 미처 생각 못한 우리의 미풍양 속에 생각이 미쳐 지하의 조상님들의 넋을 기쁘고 편안케 해드리게 됐으니 내가 되려 면목이 없고 부끄럽기만 하다. 형님도 참 섭섭하게 쓰리 꼭 남남끼리 같은 인사치레를 다하고 이러시니까. 그보다는 태임이 혼인 절차 의논하는 길에 아주 그 일의 매듭을 지어놓도록 하십시다. 어드럽게 매듭을 지으면 좋겠는. 어차피 태임이는 출가 외인된 김에 새로 집을 한 채 마련해서 내보내도록 해야죠. 들어갈 시집이 있는 것도 아닌 가진 거라곤 달랑 2불알 쪽밖에 없는 신랑이니 어쩌겠시니까. 야, 그런 소리 마라. 그만하면 태임한테는 과람한 자리야. 태임이 승낙을 얻어낸 것만 봐도 그놈이 보통 놈은 아닐 테니 두고 보렴. 연대가 맞기도 했고. 부성이는 누가 엿듣기라도 한다는 듯이 황망히 종상의 역성을 들었다. 형님도 우리끼리니까 얘기죠. 어떻든 남들의 이목도 있고 하니 과히 숭업지 않은 집칸이나 하나 마련해주면 신랑 똑똑하겠다. 가진 거 오붓하겠다. 앞으로 살아가는 건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집허구 전답이야 봉제살 자손 몫이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 정도야 태임이도 마다하진 못할 게다. 문서 있는 재산에 대해선 아버님도 태임이 거라는 명토를 박지는 않으셨으니까. 문서 있는 재산이라야 얼마 되기나 해야죠. 태임이를 위해서 모조리 은자로 받고 엿어 놓으셨으니까. 문서 있는 재산은 미리미리 우리 형제 앞으로 분재를 해주셨지 않는. 태임이가 가진 거에 비하면 약소한 거 아닙니까? 얘야, 그런 말 말아라. 그 어른이 들으셨다간 병력 같은 호령을 면치 못할라. 돌아가신 분이 뭘 듣는다고 그러세요. 형님은 어려서부터 아버님 앞에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던 버릇을 어쩌면 돌아가신 후까지도 못 버리시니까. 그 어른은 늘 옳았으니까. 당장은 옳지 않아 보이던 것도 종당엔 그 어른이 옳았다는 게 판명되곤 했지. 거의 실수가 없는 어른이셨지. 실수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겉으로 그렇게 보였다 뿐이지. 하긴 그분도 한 가지 실수는 하셨어. 부성이는 느닷없이 감상이 깃든 심란한 소리로 말했다. 너를 농사꾼으로 지목하고 나를 장사꾼으로 지목하고 끝끝내 그렇게 키우신 거 말이다. 자식처럼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없다더니 결국은 그분의 뜻을 어기고 너는 장사꾼이 되고 나 역시. 형님도 그럼. 그래, 나는 농사꾼이 되고 싶다. 장사는 나한테 안 맞아.
어쩌다 그 어른이 그런 실수를 하셨나 모르겠다. 형님은 왜 형님 실수를 자꾸만 돌아가신 어른 실수로 돌리려고 그래요? 저는 농사를 지어본 걸 조금도 후회 안 해요. 농사에서 재미도 볼 만큼 봤고 형님이 장사에 재미를 못 붙인 건 장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고 그건 형님 실수지 그 어른 실수가 아니에요. 앞으로 농사를 짓게 되더라도 청포전 일이 아주 허사가 되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 또한 그렇구나. 경렬이가 지금은 남의 전방에 가 있다만 크게 장사할 싹수가 보이는 녀석이지. 그쪽에서도 칭찬이 자자하고 이 전방을 다 까먹고 구루터기만 남겨준다고 해도 능히 일으켜 세울 녀석이고 말고. 거 보세요. 넌 참 아버님 많이 닮았다. 아니요. 아버님은 제가 꾀가 승하고 덕이 모자라는 걸 늘 마땅찮아 하셨어요. 그럼 이걸로 종상이 사이 삼는 일은 우리 집안에 허락이 떨어진 걸로 하겠어요. 형님은 분열이를 양저로 드리는 문제나 아키를 지어주세요. 분열이가 몇 살이더라? 내년이면 5살이 되지요. 아직은 한 집안의 주인이 되긴 이른 나이 아니겠는. 이참에 그렇게 분명히 몫을 지어놓아야 한다는 얘기지. 그 애를 당장 큰댁 주인으로 들어앉히겠단 소리가 아니잖아요. 요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단 얘기예요. 이성이는 귀 어두운 사람에게 거듭 말할 때처럼 짜증스럽게 언성을 높였다.